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보승희 장성호의 정치업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TV자율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어제도 우리 방송을 좀 화이팅해서 부응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1인당 우리 부응할 때 친구들 손잡고 하잖아요. 구독자 한 명씩만 구독자 더 한 명씩 늘려주세요. 해서 네. 귀엽게 이 정치업이 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우리가 파티 한번 하겠습니다. 파티, 아니 공약하시면 지키셔야 돼요. 지켜야죠. 안 지키면 그것도 네.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유, 파티 한다고 했으니까. 네, 요 앞에서 케이크 몇 개 갖다 놓고 네. 몇 분 초청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방법을 찾으세요. 네네. 자, 이재명 대통령은 하던 재판도 다 연기된 상태고요. 대북 송금의 핵심 측근이자 그쵸. 이 7년 8개월 판결을 받고 구속되어 있는 이화영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개적으로 본인의 사면 복권을 요구했습니다. 아니, 옥살이하고 있는 사람이 참 본인의 상사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억울하다면서 사면 복권을 요구하는 것도 정말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것이고, 본인을 포함해서 조국, 송영길 모두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한 건데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서 그것도 1심, 2심, 3심 해가지고 지금 구속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억울하다라고 얘기하고 부당하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그럼 도대체 대한민국 사법부 왜 존재하는 걸까요? 대법원 확정 판결 엿새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고. 이 재판의 당사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7년 8개월 징역형이 확정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면을 해달라고 하는 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모든 사람이 다 사면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억울하게 당했다. 재판 받고요. 대통령한테 받은 사람은 누구도 안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형의 내용이라든지 정도라든지 유무죄를 떠나서 모두 다 억울해요. 물론 정말 흉악범들 이런 사람들 좀 예외로 하고,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게 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떤 판사를 만났냐에 따라서 또 조금만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제 봐야 돼. 이화영이 왜 공개적으로, 아니 뒤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서신을 보내던지 측근한테 부탁을 하던지 자기 와이프한테 부탁을 하던지 나 좀 다음번에 빨리 사면 복권 시켜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이게 공개 협박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 대통령이면 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치 파괴. 이재명 대통령한테 네. 나 사면 복권 안 시켜주면 내가 확 불어버릴 거야라고 공개 협박을 했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해석을 이제 하잖아요. 제가 하는 말씀이 네.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렇게 제가 이제 돌려서 얘기한 건데 네. 결국은 나 정말 사면 안 해주면 나 지금까지 억울한 거 7년 판결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다 양심 고백할 수도 있다.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 아닌가. 고도의 심리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이 1심에서 본인이 법원에서 얘기했잖아요. 경기지사 방북 추진을 쌍방으로 요청했고 2023년에 그리고 이와 관련 내용을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 네. 이렇게 또 법정에서 진술을 본인이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방북은 150회, 그리고 이재명은 48회, 대납이 43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 있는 사안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대법원에서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이 볼 때는 그거죠. 나는 사실 부지사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사가 시키지 않은 일을 부지사가 이렇게 큰 일을, 그것도 국제사회에서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잘못하면 이거는 국제 형사 문제에
국제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근데 그걸 나 혼자 했다? 당연히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본인은 7년 8개월을 받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됐다고 재판 자체가 지금 열리지 않으니 본인으로서는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재판에 대해서 또 그 법률위원장인가 민주당의 예.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이것이 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판결에 구체적으로 이것이 신빙성이 없는 것을 사실로 오인해서 판결을 했다. 그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재심을 또 요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네. 또 지금 이화영 지사가 하는 것은 대선 승리했잖아요. 네. 그래서 청구서를 내미는 거죠. 아니면 내가 언제든지 입을 열겠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당사자들 얼마나 지금 불안할까요? 불안할 수도 있겠죠. 네. 뭐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호 강서구청장 대법원 확정 판결 받고 나서 이제 직에서 면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되자마자 사면 복권을 시켜서 다시 선거에 내보냈어요. 강서구청장 선거. 거기서 사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타격을 입었다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반면교사 삼아서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행보를 해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이잖아요. 네. 이것은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사람이 북한의 김영철이에요. 네. 그때요, 그때. 네. 그 김영철 등에게 거액을 보낸 국기문란 사건이라서 네. 이게 심각한 거고. 네. 그래서 1, 2, 3심에서 중형을 다 선고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언제냐면 7월 22일이에요. 7월 22일이 이제 다음 달인데 이것도 아마 또 재판 연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다가오니까 이화영 입장에서는 나 사면 안 해주면 재판기 오기 전에 내가 다 또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이 얘기하던 입장을 발표하겠다. 그럴 때 빨리 사면하라. 그래서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참 예민한 문제가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도 이런 게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게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국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고 비판하고 막 뭉쳐야 되는데 하도 많으니까 이건 뭐 우왕좌왕 허둥지둥 그렇게 되는 거라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이 정말 강력한 지도 체제를 정비를 해서 여기에 맞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재산 증식과 또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김민석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총공세하고 여론이 또 지탄을 하니까 과거 SK에서 2억의 불법 정치자금 받은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 때문이었다. 이렇게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사법부가 잘못했고 검찰이 자기들 정치 보복했다라고 지금 하는 것이 민주당 핵심 인사들의 이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태도입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수리학적으로 숫자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채무 미상환 문제 있고 아파트 찬스 논란 그거잖아요. 아파트 찬스 논란은 아들이 입법 활동을 세미나에서 스펙 만들기로 했는데 이것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다. 활용한 거랑 활용하지 않은 거랑 그 시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애들 그 코넬대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1년에 1억 정도 들어가고. 네. 코넬이 외국에서 비싼 대학 중에 하나죠. 외국에서 생활하면 검소하게도 한 가족이 1년에 또 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학비도 그렇지만.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다 재산 공개를 했는데 2억인데 거기 1억 4천인가가 부채고 나머지 6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리고 국회의원 봉급이 뭐 1년에 1억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 1억 5천 정도 되죠. 네, 이제 그런 것들 다 해서 이 채무와 관련된 것이 특히 이제 주진우 의원이 상당히 공격도 많이 하고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공격을 많이 하고 대변인들도 연일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버틸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단순히 이제 4천만 원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4천만 원에 대해서 이분이 2002년 서울시장 출마할 때 SK로부터 2억을 받아서 네.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피선거권 10년 박탈 당했어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네, 그래서 파란만장한 예. 그런 지금 정치 활동을 하고 있고 또 2007년에 또 5년 뒤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 돈이 필요한 모양이에요. 2007년 불법 정치자금 7억 2천만 원을 받아서 네. 벌금 벌금 600, 추징금 7억 2천, 피선거권 5년 박탈이 이제 확정된 경우도 있고 또 1985년 6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징역 4년. 그리고 과거에 막 국가보안법 위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정권 사범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뭐 과거의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뭐 그런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래도 그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은 상당히 우리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또 우리가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왜 하필 국무총리냐 다른 걸 해도 될 텐데 네. 그냥 국회의원을 해서 하면 될 텐데 국무총리라는 것은 미국을 공식 방문하기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미국에서 만약에 비자가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정치자금이 두 번이잖아요. 네. 좀 전에 얘기했지만 2억하고 7억 2천. 7억 2천을 여러 명한테 받았는데 그중에서 준 한 명이 강모 씨예요. 네. 강모 씨가 이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숨어있는 그런 실세로 네. 계속 이제 서로 네트워킹이 돼 있는 거죠. 이분이 작년까지 그 김민석 의원의 후원 회장을 했다고 후원 하더라고요. 회장도 하고 이번 대선 캠프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도 무슨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새정치연합과 안철수와의 민주당과 합당을 해서 그때 원외민주당을 김민수 후보가 주도해 창당을 했어요. 이때 대표가 강모 씨예요. 네. 이때 강모 씨가 대표를 했고 뭐 다 좋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결국은 4천만 원을 빌려서 변제 기간이 2년이 되도록 안 갚았다. 그래서 언제 갚았냐는 얘기도 없고 그리고 변제 시점도 언젠지 입증 자료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 근데 뭐 그거 외에도 지금 재산이요. 국회의원 다시 복귀하면서 그 재산이 마이너스 2020년 5월에 마이너스 5억 8천이던 재산이 2025년 6월 달에 플러스 2억 1,500만 원이 됐다. 5년 만에 8억 원의 재산이 늘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생활비를 생활비 쓰면서 매년 1억 6천을 그럼 저축한 셈인데 국회의원 연봉이 실제 수령의 기준으로 하면은 한 1억 2천 정도 됩니다. 매달 저희가 한 그 1,000만 원 조금 안 되게 950만 원 선으로 세금 떼고 나면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1,000만 원 잡고 생각하면 1억 2천인데 생활비 쓸 거 쓰면서 매년 1억 6천을 저축했다는 거는 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 재혼을 했잖아요. 네. 재혼해서 그 부인이 보나요? 돈이 많았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전체 자산이 지금 집도 그렇죠. 없으면서 2억밖에 안 된다는 거 보니까. 근데 세비 5억을 받아서 교회 헌금을 2억을 했고 카드와 현금으로 쓴 게 2억 3천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5억 벌어서 몇 천만 원이 안 남아요. 지금 이 계산상으로 하면 한 7천만 원 남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추징금 6억 2천만 원을 납부하고 월세와 아들 학비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돈이 어떻게 해서 5년 만에 8억 재산이 늘었냐 했더니 그중에 조의금과 강연비로 최소 5억 이상 벌었다는데요. 이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픈 세쌈이라고 도깨비 방문이 열려라 도깨비 뚝딱이 오픈 세쌈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뭐 조의금 강연비로 5억 원 이상 벌었다는데 조의금 대단한 거죠. 이거 뭐냐면 조의금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그럼 상이 몇 번 있었냐? 응? 빙부상 한 번에 이제 한 번 외에는 특별한 경조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빙부는 장인어른? 장인어른. 본인도 아니고. 예, 예. 장인어른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강연비가 국회의원들도 이게 그 김영란법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니 규정이 돼 있어요.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최고 받아봐야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50만 그것도 원래 받으면 세금을 떼야 돼. 원천 징수를 해요. 근데 지금 재산 등록 서류와 세무 신고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다. 자, 조의금을요. 이게 국회의원 신분인데 이렇게 생각하죠. 강연비를 30만 원씩 몇 번을 받아야 수억 원이 되겠습니까? 진짜 뭐 1억만 해도 몇 번을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의정활동 못했어요. 의정활동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조의금이라는 건데 수억 원의 조의금을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이 받는 것은 그건 맞는 겁니까? 어렵다고 봐요. 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5억 원, 5억 정도 조의금이 상상. 저도 이제 한 3년 전에 부모님 어머니 돌아가시고 네. 7년 전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때 뭐 저도 상당히 사회 활동 열심히 하고 그랬으니까 많은 분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 밝힐 수는 없지만 그거랑 이거랑 비교할 때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은 아까 채무 변제 4천만 원 하지 않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주진우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볼 때 5년 만에 도대체 어떻게 8억의 재산이 늘었는지 이 부분은 소명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조의금 얼마 받았다, 조의금 받았다 그러면은 어디죠? 마포에 그 예전에 그 다선한 국회의원 있잖아요. 21대 때 노웅래 의원. 그분도 뭐 조의금 받아가지고 집에 뭐 3천만 원인가 8천만 원인가 현금으로 경조사비로 받아가지고 놔뒀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요. 몇 억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분 결국 출마 못했어요 이번에. 예, 요거 반드시 소명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들 건은 이게 참 제2의 조민 사건 아니냐. 그 어떤 물론 뭐 그 스펙을 뭐 이용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떤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뭐 법안을 제안해 가지고 그게 입법이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전처 소생이잖아요. 그렇죠. 전처 앵커 출신. 국제고가 상당히 비싸요. 수천만 원 학비가 들고. 근데 국제고하고 또 코넬대 학비 물론 장학생으로 뭐 다녔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억비, 그다음에 생활비도 연간 한 1억 정도 든다고 봐요. 미국 가서 생활하면 1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또 2002년 공개 당시에 전체 재산이 2억 원이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고 상당히 물론 뭐 한 20년 동안 정치 낭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정치를 하다가 막 헤매고 그런 것이 오랫동안 그런 것은 뭐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제 국무총리라는 정말 국민의 내각을 통할하는 권력의 2인자 자리에 서겠다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날카롭게 검증을 할 필요는 있고 이것이 이제 뭐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죠. 국회에서 청문회가 시작되면 더 이제 뭐 대단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국가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한주 씨. 차명 부동산 거래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퇴했는데 이분보다 내용이 더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던 두 아들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재개발 지역의 상가 한 호씩을 사줬다는 거예요. 스케일이 정말 다르죠. 어린이날 선물로 상가를 하나씩 사줬답니다. 또 세금을 줄이고 공직자 재산 신고를 축소하기 위한 목적이 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 부동산 회사까지 설립을 해서 부동산 투자를
활발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많은 사람들은 시세 차익을 막 얻고 하니까 투기라고 보는 것이고, 본인은 이거는 나는 투기해서 부를 대물림하려고 했던 의도가 없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본인들 그리고 민주당이라든가 본인 저기 입장을 보면은 이것은 뭐 세금도 다 냈고 이상이 뭐 있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국민들의 감정을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네. 2005년도 영등포 상가를 한 개씩 네. 어린이날 초등학생, 중학생 어린에게 선물로 아니 뭐 너무 스케일이 커서 너무 다릅니다. 우리 자식들한테는 상당히 제가 이제 미안한 감정도 듭니다. 이런 걸 보면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미안하네요. 그래서 네. 그런 것이 미안한 감정이 든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상당히 비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상징 통상적이지 않다. 어린애가 어떻게 물론 줄 수도 있어요. 뭐 해서 증여를 할 수 있고 증여세 세금 내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상가를 초등학생이 갖는다는 게 국민의 어떤 상식에 맞습니까? 이게 무슨 우리는 잘 모르지만 대기업 총수들이나 상상할 수 대기업 있는 총수도 일이지 그렇게 하면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대기업 총수도 상속으로 하지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보세요. 이게 돈 되는 자산이 아니면 자식들한테 이렇게 미리부터 물려줬겠어요? 그러니까요. 국정기획위원회 자리가 또 무슨 자리입니까? 그냥 뭐 안 하면 관계없지만 국정기획위원회는 그 국가의 미래와 그리고 부동산 정책 이런 거에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데 이것을 투기성 매입을 해서 수십억대 차익도 받고 네. 그리고 아예 막 그런 부동산 회사를 만들어서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으로 하면은 뭐 또 세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리 후보자보다도 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이런 부분이 저는 더 위험하고 네. 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죠. 말과 행동이 다른 그 가짜 좌파의 이중성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수요가 잡힐 것이다. 이 부동산에 대한 언급을 또 했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강남 집값이 지금 뭐 규제하기 전에 안 사면은 또 기회가 없다 이래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역대 경험상 그 좌파 정권일 때 문재인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그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때도 오를 것이다 생각하고 지금 똘똘한 한 채 찾아서 강남 집값이 지금 뭐 2배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방은 상대적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이 정부는 말로만 국민을 위해서 집값을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실제로는 부동산 집값을 잡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뒤에서는 본인들은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흑석동 김의겸 씨 아시죠? 알죠. 이분도 뭐 부동산 상가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그 이익을 얻었다고 그 당시에 많이 지적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계신 분들도 부동산이 문제가 돼가지고 오빠 쓰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실제로는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뭐 대정동에서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일맥상통돼서 네. 야 이걸 참 새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데 네. 모두가 다 까보면 정말 이거 어떻게 우리가 입이 턱턱 막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이 정부가 또 어디로 갈지 그것도 지금 저는 뭐 정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정말 뭐 전혀 새로운 어제와 다른 그런 내일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쭉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가짜 좌파의 이중성. 네. 저는 이한주 국가기획위원장은 제2의 조국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 이 초기에 전혀 이 국민들의 공감대도 얻지 못할 뿐더러 신뢰를 잃을 수 있는 큰 요인이기 때문에 김윤석 총리와 이한주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국민의힘의 얘기가 뭐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위성락 안보실장도 있어요. 여기도 부담.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분도 그렇고 지금 아직 내각은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네. 내각이 발표되면 또 얼마나 또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이 정부 모르겠습니다. 휘청거릴 연말이 가기 전에 휘청거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는 워낙 검찰한테 당한 게 많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네. 이 검찰청을 지금 해체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사권은 중수청, 행안부 산하에, 그다음에 기소권은 공소청, 법무부 산하에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이제 수사는 국수본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하겠다. 이 중수청과 국수본과 공수처를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감시 감독하는 거는 총리실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에서 하겠다. 이 검찰 대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이것에 좀 뭐랄까 예측되는 장단점이 있을까요? 검찰권의 독립이 우리 헌법의 기본입니다. 네. 사법부의 독립. 그러나 지금 이렇게 검찰 개편안을 보면은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이 들고 검찰을 해체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상당히 큰 저항이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저항할 수 있을까요, 검찰이? 아니 일단은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지금 막 섞여서 네. 막 가기 때문에 집단 이기주의라는 것이 그 기관 이기주의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네.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서 행안부 장관 밑에 둔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대통령이 모든 걸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하고 네.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은 폐지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경찰청에는 국가수사부 그냥 있고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가 컨트롤하면 그 밑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네. 두 가지를 총리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장관, 법무부 장관, 총리 밑에 법무부 장관 있고 그 밑에 공소청, 네. 그리고 총리 밑에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 밑에 중대범죄수사청, 네. 그리고 그 위에는 대통령. 네. 대통령이 모든 걸 장악하겠다는 거죠. 쉽게. 그렇죠. 그러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서 하면 결국은 이것은 기소를 한 거 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서 이것을 수사한 걸 놓고 생각을 해봐서 진짜 이걸 기소할까? 그것은 정치 위에서 총리라든가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법치 유린이다. 그래서 이것은 재고해야 된다. 그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지금. 이게 상권 분립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죠. 사법부를 독립시키고 사법부 내에서도 법무부가 있지만 그 법무부 장관이 있지만 검찰총장은 따로 두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전부 이제 총리 산하로 그냥 다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일부 기능은 법무부 장관 밑에 두겠다. 그리고 이제 법원의 독립인데 사실은 상권 분립은 검찰은 뭐 대통령 밑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적으로 이것을 이제 찢어 놓는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법원도 마찬가지로 대법원과를 뭐 30명 이상 하면 그것은 대통령한테 유리한 판결을 해서 계속 뒤집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이 그 삼권 분립이 아니고 삼권 독재 이렇게 해서 지난 대선 때 우리가 많이 비판을 한 부분이 네. 현실화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고 위태롭고 상당히 법치주의가 위기에 빠진 그런 대한민국이라고 봅니다. 이제 검찰이 존재했던 거는 사실 헌법에 기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됐던 건데 문제가 있다면 공론화시켜서 충분히 의논해서 이 중요한 우리 그 수사기관의 어떤 그 시스템을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서 또 다른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해야죠.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 정권 입맛대로 수사기관의 조직을 하루아침에 바꿔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뭐 지난번에 그 원내대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원내대표 일성이 내란 극복이라고 그랬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내란 극복해야 된다.
거기에 협치의 대상에 국민의힘 없습니다. 협치를 하는데 누구랑 하냐면 정부랑 협치를 한대요, 국회가. 도대체 무슨 그게 협치입니까? 국민의힘 없어요, 야당은. 그리고 영리하다면 새로 원내대표에 선출됐으면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의회 민주주의와 대화 타협의 정신을 살려서 하고 법사위 국민의힘한테 주겠다. 네. 그렇게 하면 설득이 되고 청문회도 국민의힘이 그렇게 막 어깃장 넣고 물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 하겠지만 지금 만약에 모든 것이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 정당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결국은 광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누구 손해입니까? 이재명 정권 손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게 뭐 본인들이 수사를 받고 억울해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검찰청 폐지를 통해서 국민에게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져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